다음으로 진보정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솔직히 존재감 정말 없고. 거의 없어요. 네. 진짜 없는데 가슴 아픈 오늘 만큼 좀 없죠. 준비하셨잖아요. 지금 일단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빼고 일단 네. 그 외에 이제 진보정당들 사실 그 외라고 표현하지 않았었는데 정의당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 후보를 냈어요. 그 왜 입틀막 당했던 강성희 후보가 나왔고 네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정당 세력과 노정추, 뭐 노동 정치 사랑, 네. 좌파 결집 이런 평등의 길부터 이제 그 단체들 다 모여가지고 또 여기 단체와 노조 다 모여서 함께하는 그 가자 평등으로 사회 대전환 연대 회의 이렇게 데가 돼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이 네. 대선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어요. 지금 노정추는 예. 노동자 계급정당 추진위를 말하고요. 노동정치 사람 그리고 좌파 결집 뭐 평등의 길 참 이름이 여러 길어서, 이름들이 네. 있는데 현재 그 두 명의 후보가 출마 예상이 되고 있고 하나가 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그리고 한상균 노정추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어떤 분이에요? 63년생이고요. 서울대 금속과학 81학번인데 대학 때는 그렇게 운동권이 그러니까 동조했지만 큰 운동한 건 없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졸업하고 풍산 금속에 입사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항의하면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출소 뒤에도 이제 복지투쟁하다가 그때 공부를 시작해요. 사시 공부를. 그래서 거의 한 27쯤에 사시 패스해가지고 와 1999년도 때 예. 했다면 진짜 정말 늦게 한 추후에 거죠. 늦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된 다음에도 노동인권 변호사, 어떤 거리의 변호사 네.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그 아직 거리에서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 목소리 유명하고 흡이 있다면 노래를 좀 못하시는 게 흡인데 그리고 그러면 한상균 대표는 이름은 많이 들었죠. 들었죠. 이분은 뭐 네. 그 쌍차 네. 정리해고 반대 투쟁 그 당시에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직선제 민주노총 위원장도 역임했고요. 뭐 쌍차 때도 이제 그 되게 원칙적이면서도 이제 현장과 함께할 노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 내란을 막아낼 수 있지만 일상 계엄인 정말 힘든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각성해야 막아낼 수 있다. 일상 계엄인 사람들 이제 그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과 권력에 의해서 신분이 만들어지고 세습되는 사회, 그건 최악의 야만 사회다. 네. 이걸 막아내자 이런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장하는 결선 투표제 그리고 완전한 비례대표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코로나 때 약간 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예, 그 목수정 씨라고 파리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 코로나 음모론을 얘기했거든요. 뭐 제약회사 카르텔이 있고 그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했는데 그 당시 한상균 대표가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이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어차피 두 명 중에 이제 승리할 후보가 공동 지지 후보가 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 얼마를 얻을까도 관심사지만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견제가 올까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옛날에 박빙일 때는 정말로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박빙일 때 네. 안 그래도 그 심상정 후보자 플러스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세를 얻게 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은 세가 안 보이지만 뭐 어떤 이 양쪽 진영의 어떤 실망한 사람들이 오거나 세를 얻을 경우는 반드시 그 압박이 시작될 거예요. 단일화해라. 여러 가지 있는 거는 단순히 뭐 박빙일 때도 있지만 그것도 네. 있습니다. 완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보가 우리 민주 네. 진영 후보가 완승을 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표를 뺏긴다.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 될 때도 네. 거의 어대 문이었거든요. 되는 거였다고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심상정 후보가 나올 때 되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2010년도 선거 아마 지선이었을 거예요. 그때 노회찬 씨는 서울시장에 나왔었고 심상정 전 의원은 경기지사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회찬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서 완주했어요. 근데 그때 한명수 총리, 전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거의 박빙이었어요. 그때 노회찬 후보는 정말 욕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사실 욕 먹을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럴 때면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욕 먹을 일이 아니죠. 자기 정당에서 자기를 내고 출마했는데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에서 심상정 후보가 양보를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단일화는 수도권 선거에 있어서
대역전에 개개될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서울도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민주당은 노 후보의 결단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뭘 받을 게가 아니고 자 이다 했으니까 우리 해야 되니까 넌 이렇게 해. 해라. 밑도 끝도 없고 이제 선거에 임하는 어떤 동업자 의식도 없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뭐 그런 느낌을 어떤 말을 문세윤 하거든요. 기자님, 이런 부분들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당이 다르니까 네. 각각의 정당은 수권을 하기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뭐 약간 파시스트 같은 르펜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뭐 양보하거나 자기가 뭐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소수 정당에게 뭐 그렇게 압박을 놓을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죠. 근데 그 선택 자체는 자발적으로 이제 결단을 해서 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뭐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니 사실 이제 역으로 보자 민주당이 잘 설득을 하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래요? 담합이나 뭐 대가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후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않나요? 정책 연합이나 이를테면 정책 뭘 받는다 그건 가능한 충분히 가능하고 가장 좋은 건 사실 결선 투표제가 저는 도입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뭐 저는 이제 심상정 경기도지사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돼서 심상정 후보가 그 투표용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러 들어가신 분들도 꽤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 사람은 뭐 사퇴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가 생기긴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게 없어서 심상정 의원을 찍은 표를 다 합치면 뭐 당시에 뭐 유시민 후보가 아마 당선됐을 거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표론도 되게 참 뭐랄까 유서 깊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찍으면 사표다, 그러니까 죽은 표다. 이건 이 얘기를 하면서 뭐 2002년도 유시민부터 했었고 득표력이 높은 극소수의 후보를 제외한다면 지역구에서 진보 쪽 후보를 찍는 것은 모두 사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그래도 진보당 찍죠. 찍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어떤 그런 그 성장세를 늦추고 제한하는 것도 그런 사표론도 되게 큰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가 찍어봐야 뭐하니? 그리고 델로 밀어야지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맞는 것 같지만 되게 좀 이상한 그러니까 말이거든요. 이상한 건데 문제는 대중들한테 되게 잘 잘 먹혀요. 먹혀들죠. 네. 그러니까 그 하니까 그 사표론이 그렇게 잘 먹히는지는 몰랐는데요. 잘 먹혀요. 잘 먹히죠. 제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긴 하거든요. 글쎄 네. 저는 이미 뭐 이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네. 이미 찍기로 마음 먹은 사람 찍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3%, 뭐 그러니까 2% 계속 나오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가 좀 더 클 수 있는 건데 이를테면 그 최고가 아마 지난 2004년 총선 때 한 10%였나요? 민주노동당이. 근데 사실은 거기서 대선이 되고 이제 국회의원에서 어떤 이 양당제가 싸움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그게 되더라고요. 후보는 민주당, 뭐 정당 그렇죠. 저 지역 네. 정당표는 저 이런 식의 어떤 비례 논리라든가 해서, 네. 그런 식의 어떤 걸 많이 그 구사를 했고 그게 상당히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뭐 대선이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비례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번 후보 같은 경우 약속이 돼 있어요. 완주하는 걸로. 완주하겠다. 네. 무조건. 개인적으로는 그 이쪽의 후보가 완주를 하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지지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 관련해서 진보 정당 또 좀 알아봐서 일단 저도 생각해보니까 양당으로만 계속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뭐 뻔한 이야기지만 많은 좋은 정책들이 이야기되는 인물도 되게 중요하죠. 당의 신뢰라든지 뭐 이것을 지켜낼 사람인지 뽑는 것도 가지겠지만 많은 좋은 정책들이 이야기되고 논의되었으면 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늘 예, 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완주를 포기시키려면 정책 연대가 필요하죠.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그만둬라라고 얘기하려면 이만큼 대신 해줄게. 너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정책은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실행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서로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리를 말씀-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내가 너를 그쵸, 무슨 장관을 그렇죠. 시켜줄게 네. 무슨 뭐 이렇게 뭘 뭐
뭐 내각에서 N빵을 해서 뭐 얼마를 너에게 자리를 줄게. 이게 이제 뭐 내각제에서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정책연대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뭐 돼요.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서로가 된다면 근데 지금까지 선거에서 사실은 정책이 뭐 아니라 얘기가 협박이었거든요. 될 수 있을 야, 것 같아요. 네가 이러면 국힘이 돼. 그쪽이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볼래? 제발 그런 거 안 눈 했으면 뜨고 볼래? 그러니까 그게 협박이었으니까. 네, 정책적으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어쨌든 짧은 기간이라서 깊이 있는 대화는 안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어떤 경제 분야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 길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다. 짧고 압축적으로라도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발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난 나왔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다음에 이런 정책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논리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네,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